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30년이란 긴 세월을 남편과 자식,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아픈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병가 넣으면서 지냈더니 어느새 60이 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고생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서 살아본 적은 없었는데 참 미련하죠. 남편은 계산기 굴려가면서 상상도 못한 배신과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딸과 함께 오랜 고생값을 받아낸 통쾌한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남편이 35년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하게 됐어요. 중견기업 부장으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퇴직금도 괜찮았고 연금도 나름 안정적이었죠. 여보, 이제 우리 둘이서 여유 있게 살자. 욕심 부릴 것도 없잖아. 퇴직금 통장을 보여주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만 해도 행복했거든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아. 그러게. 취미도 만들고 운동이라도 하면서 보내야겠어. 당신도 이제 아침 차리지 마. 아유, 말이라도 고마워. 근데 난 아직 은퇴 안 했어. 남편의 은퇴 후 저는 드디어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동네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죠. 딸아이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으니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니, 그건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아직이야. 뭔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야? 무슨 전화길래 방에서 속삭이면서 받아? 아니야. 그냥 회사 후배가 조언 좀 구한다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모습이 영 수상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통장 정리를 한다면서 은행을 자주 가더라고요. 평소엔 은행 한 번 가는 것도 귀찮아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락거렸어요. 돌아와서는 뭘 했냐고 물으면 적금 정리하고 왔다고만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엄마 모시느라 나 뒷바라지 하느라.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말 들어본 게 손에 꼽을 정도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너무 변한 것 같아서 불안했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어? 요즘 당신답지 않게 표현을 너무 잘하니까. 아니야, 그냥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당신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이 어색하게 웃는 얼굴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 중 병원을 자주 다닌다는 거였어요. 오늘도 병원 가? 아니, 무슨 검사를 그렇게 자주 받아? 그 건강검진 추가로 받아야 한대. 남자들만 받는 검사라 금방 다녀올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닌가 싶어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병원 다녀온 날은 유독 표정이 어두웠어요. 뭘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고만 하고요. 이런 일들이 2달 넘게 계속되니까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 결혼 30주년 기념일을 한 주 앞둔 저녁이었죠. 제가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저녁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호박전도 부쳤죠. 우와, 오늘 저녁 정말 푸짐하네. 무슨 날이야? 다음 주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미리 축하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던 호박전도 했어. 이건 당신도 잘 먹잖아. 남편이 호박전을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 엄마 생각나네. 참 좋아하셨는데. 어머니 계셨으면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칭찬해 주셨을 텐데. 평소 같으면 맞장구를 쳤을 남편이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왜, 입맛 없어?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남편은 한참을 아래만 보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농담이겠거니 했죠. 진심이야, 우리 이혼해. 아마 엄마도 그러라고 하실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게 무슨... 근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식탁 옆으로 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더는 못 견디겠어. 그만하고 싶어.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데? 제가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우리 엄마 모신 것만으로도 충분해. 10년 동안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이제 당신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대로는 안 돼. 나까지 그럴 순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유롭게 살다니. 당신 어디 아파? 나는 이제 당신한테 짐만 될 거야. 더는 당신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 이해해줘.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너무 큰 병이 걸린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30년 동안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희생만 했잖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10년을 바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그게 왜 희생이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어머니도 날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이젠 놔주고 싶어. 당신도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아. 남편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은퇴해서 좋은 날만 남았는데. 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당신을 위한 선택이야. 한 번만 믿어줘.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안방에서 한숨도 못 자고 울기만 했죠. 30년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기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은 눈으로 거실에 나갔더니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야. 이미 다 준비해뒀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여자라도 생긴 거야? 솔직히 말해.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재산 분할 포기각서도 있었고요. 아니야, 그런 건.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난 필요 없어.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 이 집은 당신이 가져. 난 연금만 있으면 그걸로 혼자 사는데 문제 없어. 이게 말이 돼? 30년 넘게 함께 살다가 이유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이혼이라니?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이라고? 어머니가 보면 뭐라고 할까? 정말 그러라고 할까?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우리 엄마도 하늘에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야. 당신 고생 그만 시키라고 했거든. 무슨 행복? 30년 같이 산 남편이 하루아침에 날 버리는데. 버리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자유를 주는 거라고. 그런 자유 필요 없다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며 힘겹게 말했어요.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그냥 도장 찍어줘. 더 미루면 당신한테 더 미안해질 것 같아. 그때 남편이 또다시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죠. 사실 재검사를 받았어. 폐에 그림자가 보인대. 조직 검사 결과 뭐라고 나왔는데? 말해! 암이야. 폐암 3기.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받아도 1년을 넘기기 힘들대. 남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래서야. 당신한테 이런 짐을 줄 수 없어. 병수발하느라 또 몇 년을 고생시킬 순 없잖아. 우리 엄마 모시느라 10년이나 고생했는데 나도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당신 간호 못할 것 같아서? 아니야, 당신은 잘할 거야. 그게 문제야. 또 당신 인생을 나한테 바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더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제발 부탁이야.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구나.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니 무조건 제 뜻만 고집하는 것도 힘들었죠. 시간이 없어. 내가 아직 건강할 때 좋게 정리하고 싶어.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남편의 애처로운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애처로울 정도로 설득했어요.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치료만 받아보는 것도 안 돼? 좋아질 수도 있잖아. 왜 포기부터 하는데? 당신이 또 나 때문에 병원 전전하면서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남편의 말은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같이 가요. 아픈 당신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해? 이미 다 알아봤어. 항암 치료도 효과가 미미할 거래.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님한테는 알렸어? 그래도 형제인데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 형한텐 알리지 마. 분명히 말했어. 왜? 이런 가족이 다 알아야 같이. 안 돼. 필요 없어.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이랑은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로 연락 안 해. 알잖아, 재산 문제로 크게 싸운 거. 난 솔직히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아이, 코빼기도 안 비춘 인간들이 마지막 재산을 멋대로 정리하는 법이 어딨어? 우리를 우습게 한 거지. 아이, 그래도 형제끼리 풀어야지. 계속 그렇게 안 보고 살 순 없잖아. 명절에도 제사에도 못 가고. 형은 나한테 관심 없어. 그때 자기가 앞으로 남남처럼 지내자고 했잖아.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연까지 끊는 게 말이죠. 아이, 그래도 소식은 들어? 요즘 형님도 연락이 없고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몰라, 관심 없어. 잘 지내겠지. 어쨌든 형한텐 절대 알리지 마. 괜한 동정받고 싶지 않아. 그때는 그게 자존심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형제끼리 재산 갈등으로 사이가 틀어진 게 남편도 마음 아픈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남편의 간절한 부탁과 눈물에 저도 점점 마음이 약해졌어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죠.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아픈 사람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기로요. 그날 저녁 딸에게 연락을 못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마침 집에 왔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잠 한숨도 못 잔 얼굴인데? 왜?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싸우긴 별일 없어. 하지만 딸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 울었지? 무슨 일인지 말해봐. 목소리에 다 티나. 딸의 따뜻하면서도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실은 아빠가 폐암이래. 딸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랐어요. 뭐? 폐암? 많이 안 좋은 거야? 3기라는데 최근에 알았대. 그래서 아빠가 이혼하자고 해. 나한테 병수발 시키기 싫다고.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는지도요. 나도 생각해봤는데 아빠가 저렇게 부탁하니 이혼해줘야 하나 싶기도 해. 엄마 보고 자유롭게 살라면서 다 나를 위해서라는데 엄마는 정말 모르겠어. 그런데 딸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괜히 하는 말 아닐까?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엄마도 처음엔 그랬는데 아빠 마지막 소원이라고까지 하는데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엄마만 보면 아빠가 이혼해달라고 사정하는데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거의 마음을 정했어요. 내일 아침에 도장을 찍어주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다잡고 남편을 불렀어요.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 소원대로 자유롭게 해주기로요. 여보, 나 결심했어. 그래, 당신 뜻대로 할게요. 그게 당신 마음 편하다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죠. 그걸 보니 정말 이혼을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정말 해주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마지막 소원이라면서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도 나도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일일 것 같아. 서류 가져와요. 맘 바뀌기 전에. 지금 도장 찍을게. 남편이 급하게 서류를 가지러 갔어요. 저는 도장을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갔죠. 바로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침부터 연락이 올 리가 없는데 딸이더라고요. 딸은 제가 받자마자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급히 소리부터 치더라고요. 엄마,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돼. 절대로. 딸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 무슨 일이야? 왜? 지금 아빠하고 지금 당장 나와. 절대 도장 찍지 말고 나부터 만나. 엄마,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딸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일단 집을 나왔어요. 남편에게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둘러댔죠.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딸을 만났어요. 딸은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일단 진정하고 들어. 아무래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것부터 봐. 아이, 뭔데 그래. 딸이 핸드폰을 제 쪽으로 돌려주더라고요. 화면에는 시아주버니의 딸 시조카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어요. 짧은 영상을 보니 강남 도곡동 고급 아파트에 이사 왔다는 소식이더라고요. 화면에 나온 아파트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그야말로 초호화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엄마, 이 아파트 알아봤더니 시세가 30억이 넘어. 뭐? 30억? 응, 그것도 자가라는데 2년 전에 샀대. 2년 전이면. 머리가 멍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5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생겨서 이런 곳으로 이사를 했을까 싶었어요. 복권 당첨이라도 된 게 아니면 비슷한 형편이라 꿈도 못 꿀 집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 큰아빠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었을까? 그러게. 네 아빠랑 비슷하게 중소기업 과장으로 은퇴했는데 이만한 돈은 없지. 엄마, 혹시 할머니 유산이 얼마였어? 유산 정리하고 나누니까 5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10년이나 할머니를 모셨는데 겨우 500만 원? 병원비도 우리가 거의 다 냈잖아. 평생 장사만 한 분이니 그렇게 큰 재산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기부도 많이 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 아빠가 큰아빠랑 인연을 끊을 정도로 싸워서 나도 그냥 넘어갔어. 할머니 반찬 가게가 전국에서 찾을 정도였는데 정말 그것밖에 없었을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악착같이 돈만 모으면서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오로지 자식들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실마리가 풀릴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 뭔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엄마도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해봐. 딸과 헤어지고 찜찜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문득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얘야, 내가 죽고 나면 꼭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다. 너한테 내가 특별히 주고 갈 거야.
저희 엄마 대신해서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좋은데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아, 하나 있다. 어머님 김치하고 장아찌 그건 꼭 주고 가세요. 온갖 생각에 잠겨 있다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지 집이 조용했어요. 현관을 둘러보니 남편의 구두도 없었죠. 밖에 나간 모양이었어요. 문득 옷을 걸다가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죠. 아침에 서재문이 열려 있던 게 생각났어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죠. 책상 위는 어수선했고 여러 서류들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진 결과지를 꺼냈어요. 검진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이 안에는 하나같이 정상, 양호라고 적혀 있었죠. 흉부 엑스레이 정상, 폐기능 검사 정상, 종양 표지자 검사 정상 범위. 눈앞이 캄캄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몰려왔죠. 암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러는 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것도 죽음을 빌미로 이혼까지 하려는 못된 속셈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남편의 거짓말은 제대로 꼬리를 밟혔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것 같자 제가 신발까지 치우고 다락방에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다 됐어. 오늘 도장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버렸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정말 오랜만이었죠.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선명하게 들렸어요. 형이 하라는 대로 폐암 3기라고 했어. 잘했다. 그래서 믿던? 여자들 총 무섭다. 그 폐암 3기라고 하니까 믿더라고. 도장 찍어준대. 남편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반대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그때 아주버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너 요즘 그 여자랑은 잘 돼가냐? 매주 만나? 그 호텔까지 드나든다면서. 하여튼 제주 좋아. 형 또 그 얘기야. 몇 번을 말해. 그런 게 아니라고. 순간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짜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여자 만날 정신이 있겠어? 돈 때문에 이런 쇼까지 하는데. 그런데 돈, 여자라는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죠. 아주버님은 흥분한 남편 반응에도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야, 2년 동안 잘 숨겨왔으면서 왜 갑자기 불안해? 형도 알잖아.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혹시라도 들킬까봐. 그러게 엄마가 그렇게 큰 돈 모았을 줄 누가 알았겠냐? 40년 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노인네가 꼬박꼬박 금으로 바꿔놨더라고. 그러니까 통장에 한 푼도 없었지. 에휴, 그 머리는 좋아. 아주버님이 계속 다그치듯 말했어요. 이거 들켰다간 우리 둘 다 감옥 가는 거야. 인생 끝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 알아, 형. 울고불고 설득하니까 도장 찍어준다고 했다니까. 야, 벌써 3일이나 지났어. 마음 바뀌면 어쩌려고. 도장 뺏어서라도 찍어. 형, 다시 말하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 그 사람도 힘든 결정하는 거야. 마지막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에 아주버님이 코웃음을 쳤죠. 힘들긴.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끝내. 그 돈으로 부동산이랑 주식 산 거 다 정리했잖아. 이제 현금으로 돌리기만 하면 다 끝나. 재수씨가 끼어들면 다 망치는 거야. 확실하게 잘해라.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 좀 보채. 그리고 말이야, 이 마누라가 10년이나 어머니 모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혹시라도 양심에 찔리거나 미안해하지 마. 어차피 며느린 남이야.
우리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그래도 그 말은 좀... 뭐? 뭐가 그래도야? 정신 차려! 15억이야 15억! 그 돈만 생각해! 네 마누라한테 반 떼주고 싶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늘 우리 집사람 칭찬하셨잖아.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야, 그건 그냥 하는 소리야. 어머니가 진짜로 며느리한테 재산 주려고 했겠어? 알았어. 알았다고. 전화를 끄는 남편이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결국 이 모든 이유가 돈이었던 거죠. 그동안 뒷바라지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너무 허탈하고 의미 없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어갔죠. 거실로 나온 남편이 절 보더니 놀라서 말했어요. 언제 왔어? 집에 있었어? 방금 왔어요. 화장실이 좀 급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래? 장 봐왔어. 당신 좋아하는 과일 좀 샀는데. 평소처럼 행동하는 남편을 보니 더욱 소름이 끼쳤어요. 혹시 그 도장은... 내일 줄게요. 오늘은 나도 좀 피곤해서. 남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날 한숨도 못 잤어요. 30년간의 배신, 시어머니의 재산, 그리고 여자까지 생각하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을 빨리 지워버려야 하겠더라고요. 제대로 이 인간을 볼 때였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주버님이 말한 대로 제가 끼어들어서 이 모든 걸 망쳐놓겠다고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데 그 보답이 이런 배신이라뇨.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내 편도 필요했죠. 늦은 새벽인 걸 알았지만 결심이 서자마자 곧장 딸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엄마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네 아빠가 날 속이고 있어.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어디서 만날까? 24시 카페에서 봐. 그렇게 24시 카페에서 딸을 만났어요. 잠옷 위에 대충 코트만 걸친 딸이 헐레벌떡 뛰어왔죠.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밤새운 거야? 무슨 일인데? 들어봐. 어제 집에서 아빠가 큰아버지랑 통화하는 걸 다 들었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발견한 것부터 스피커폰 통화 내용까지 다 털어놨죠. 딸의 얼굴이 처음엔 놀라움으로 그 다음엔 분노로 붉어졌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내 30년 세월을 이렇게 짓밟히게 둘 순 없어. 멍청하게 엄마만 계산기 안 굴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확히 할 거야. 근데 15억? 할머니 재산이 15억이었다고? 그렇게 많으면서... 응, 그걸 아빠랑 큰아빠가 가로챈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나랑 이혼을 하려고 한 거고. 이건 완전히 범죄잖아. 배신도 배신이지만 엄마가 그 고생을 했는데... 딸이 주먹을 불끈 쥐며 테이블을 쳤어요. 그것도 엄마한테 폐암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큰아빠는 여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젠 아무것도 못 믿겠다. 뭐? 아빠가 불륜까지? 아빠는 아니라고 했어. 뭐 그것도 모르지. 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이제부터가 중요해. 그래, 엄마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어.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이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엄마한테 재산을 주려고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딸은 다급히 여기저기 연락하더니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방법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와 딸의 반격이 시작됐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기려 했던 것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무엇이든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진짜로 제가 알아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다음 날부터 증거 수집에 들어갔죠. 주변 지인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딸이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저는 제 방식대로 변호사도 찾아보고 시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사실 저와 시어머니의 인연은 정말 특별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일반적인 고부관계였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부터 10년간의 병수발이 시작된 거예요. 항암 치료 받으러 다닐 때도, 새벽에 통증으로 잠 못 드실 때도 저는 늘 시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참, 며느리가 딸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고마워서 어쩌니. 실제로 아주버님네는 명절 때나 잠깐 들르는 정도였고, 돌봄은 모두 제 몫이었죠. 특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였어요. 어머니, 제가 스카프 사왔어요. 이거 두르시면 더 예쁘실 거예요. 아이고, 이 늙은이한테 이런 걸 다. 네가 있어서 죽기 전에 이런 것도 해보는구나.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저를 사람들에게 딸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친정 어머니처럼 느꼈고요. 시어머니와 함께한 10년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와의 추억에 젖어 있다 딸의 질문에 정신이 들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뭔가 남기신 거 없을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재래시장으로 갔어요. 일단 할머니가 정말로 금을 샀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야. 가서 물어보자. 시장 입구에서부터 상인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혹시 김순자 할머니 아세요? 반찬 가게 하셨던. 순자씨 어떻게 있겠어요? 그 사람 손만 못 잇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 한 할머니가 반갑게 대답해 주셨어요. 금은방 위치까지도 알려주셨죠. 금은방을 찾아가니 70대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저와 딸 소개를 하자 금은방 사장님의 얼굴이 바로 환해졌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순자씨가 항상 며느리 자랑 많이 했죠. 자기 딸이라고 하면서.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사장님, 어머니가 여기서 금을 많이 사셨나요? 많이 사셨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오셔서 조금씩 사가셨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사장님은 낡은 장부를 하나 꺼내오셨어요. 제가 장사한 지 45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있어요. 금거래는 정확히 해야 하거든요. 낡은 장부를 펼치시더니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여기 있네요. 김순자. 1983년부터 시작이네요. 장부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매달 꾸준히 금을 사신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처음엔 한 돈, 두 돈씩 사시다가 나중엔 5돈, 10돈씩 사셨네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사간 걸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5분쯤 계산하시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총 3.2kg입니다.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하면 약 1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역시 아주버니가 말한 금액과 거의 일치했어요. 근데 그 금은 다 어디 갔나요? 2년 전에 순자씨 돌아가신 직후에 큰아들이 와서 다 현금으로 바꿔갔어요. 큰아들이요? 네, 키 크고 뚱뚱한 사람. 어머니 병원비랑 장례비 때문에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제가 마지막으로 할머니 가게에서 산 장아찌가 있는데 이제 그 맛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참 계속 아껴 먹고 있어요.
금은방을 나온 우리는 결의에 찼어요. 그리고 전 금은방 사장님이 해준 말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떠올렸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수도 없이 열어보고 씻었던 그 장독대. 어머니 성격이라면 그런 곳에 중요한 걸 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데 귀한 걸 묻어뒀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도 있었고요. 장독대를 확인해야 해. 아무래도 거기 같아. 응? 무슨 장독대? 할머니가 정말로 유산을 엄마한테 주려고 했다는 증거만 찾으면 돼. 그래, 그 증거가 거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장독대야. 근데 할머니 집 지금은 비어있잖아. 어떻게 들어가? 고민하던 중에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몇 주 뒤가 어머니 기일이었거든요. 고민하던 중에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몇 주 뒤가 어머니 기일이었거든요.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그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돼. 이혼 전이기도 하니까. 아,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지금 엄마 말이라면 다 들어줄 거야. 그리고 전 다음 날 남편 연기에 버금갈 만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곧 어머니 기일인 거 알아요? 어머니 생각 많이 나네. 맞네. 이쯤인 것 같기는 했는데 벌써 그렇구나.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에 가보고 싶어요. 나한테 친엄마나 다름없었는데. 제사도 못 가고 이렇게라도 인사드리면 좋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뭔가 불안한 듯 망설였어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어머니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곧 헤어지면 갈 일도 없는데. 할 수 없다는 듯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나도 어머니 뵙고 와야지. 몇 년 만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2년 만에 와보는 그곳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죠. 여보, 난 안에서 어머니 방 좀 둘러볼게요. 당신은 마당 좀 쓸어줘요. 너무 지저분하네. 남편이 빗자루를 들고 앞마당으로 가자 저는 곧장 뒷뜰로 향했어요. 그곳엔 장독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긴 했지만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봤어요. 대부분은 비어있거나 곰팡이가 피어있었죠. 그리고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뚜껑에 무거운 돌까지 올려져 있어서 더 단단히 닫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비닐에 몇 겹이나 쌓인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열어봤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났어요. 어머나, 어머니. 첫 번째로 나온 게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자필 편지였거든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10년 동안 나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준 것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야. 자식도 못할 일을 네가 해줬어. 내가 40년 동안 모은 금이 있다. 총 3kg이 넘는다. 절반은 꼭 네가 가져야 한다. 이건 내 유언이다. 아들들이 욕심낼 것 같아 공증도 받아뒀다. 여기 함께 넣어둔다. 사랑한다. 내 딸아. 어머니 김순자. 봉투 안에는 정말로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었어요. 공증사무소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고무줄로 꽁꽁 묶어둔 작은 녹음기도 있었어요.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놀랍게도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었죠.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귀를 갖다 대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녹음하는 날이 2022년 5월 10일이다. 아마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어머니 목소린 많이 쇠약해 있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긴 또렷했어요. 10년 동안 나를 모신 것,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니?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내 마음이다. 내 아들들이 만약 내 것을 빼앗으려 하면 이걸 꼭 사용해라.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네 권리를 찾아. 정말 고맙다. 네 덕에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절 위해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정작 남편도 못해준 일을 어머니가 다 해주고 있었다는 게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어딨어? 이제 가자.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급히 봉투를 품에 넣고 일어났죠. 거기 뭐 있어? 아니요, 다 비어있네요. 여기도 치울 게 많네요. 최대한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남편은 계속 뭔가 불안한 듯 저를 살폈어요. 묘하게 남편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아이, 거기 뭐 있었어? 당신 표정이 좀 이상한데. 네? 아이,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 그날 밤 전 손을 벌벌 떨면서 챙겨온 것을 딸에게 보여줬어요. 딸은 그 유언장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대박이야. 이거면 충분해. 우리 이길 수 있어. 정말? 아유, 다행이다. 당연하지. 공증받은 유언장의 육성 녹음까지. 이제 변호사 만나러 가자. 다 할머니 덕분이야.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을 줄은 몰랐어. 다음 날 딸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님이었는데 가정법 전문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외모에서 경험이 많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따님께 대략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도 하나씩 보여드렸죠. 변호사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단으로 처분한 건 문제가 됩니다.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거니까요. 요즘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생기긴 해요. 변호사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건을 몇 번 다뤄봐서인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작전을 설명했죠. 일단 증거 모아두신 게 훌륭해요. 특히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씩 웃었어요. 첫째, 남편분과 시아주버니의 재산에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재산을 못 빼돌리게요. 둘째, 형사고발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유산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셋째,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긴 싸움이죠. 그 말에 딸이 물었어요. 근데 아빠가 만나는 여자가 있는 건요?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혹시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연이 있는 사설 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뒷조사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며칠 뒤 남편은 아침부터 뭔가 신경 쓰이는 듯 계속 시계를 봤어요. 여보, 나 오늘 어디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그냥 병원에 가봐야 해서. 자꾸 오라고 연락이 오네. 또 거짓말이었죠. 이젠 숨도 안 쉬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가고 30분 후 사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남편분이 강남 W 호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출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바로 갈게요. 딸과 함께 조심스럽게 호텔로 갔어요. 탐정은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2층 카페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만난 사람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죠. 두 사람은 뭔가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탐정이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서 그 남자 얼굴을 자세히 남겨놓더라고요. 저 남자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30분쯤 후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남자가 명함을 건네는 게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까 본 남자 정체를 알아낸 것 같았죠. 확인했습니다. 투자자문 대표더군요. 투자자문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좀 특이해요. 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의 계산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굴러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였어요. 남편은 불륜이 아니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상담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단 1원도 나누기 싫다고 하면 그때부턴 저도 정확한 값을 물어야 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고생한 값을 어떻게든 받아낼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처럼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여보, 오늘은 정말 결정해줘야 해. 이제 더는 못 기다려. 알았어요. 도장 찍을게요. 순순히 도장을 챙겨 나오는 걸 보더니 남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고마워, 내 결정 따라줘서. 당신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란 거 아는데. 아니야,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좋은 결정인 것 같아. 어? 좋은 결정이라고? 의아한 남편은 잠시 당황한 것 같았지만 급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던 소리였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곧 문이 열리고 남편이 지을 표정을 보고 싶어 전 계속 남편만 주시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의심도 없이 현관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법원이라고요? 아니, 무슨 일로? 문이 열리자 여러 사람이 들어왔어요. 법원 집행관, 변호사님, 그리고 딸까지요. 남편은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같이 왔는지 어안이 벙벙해서 뒷걸음질까지 치더라고요. 김영수 씨 되시죠? 재산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전달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누가 이런 걸... 당황할 새도 없이 변호사님은 바로 집행관에 이어서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은 어머니 김순자님 유산을 불법으로 횡령했습니다. 저는 그때 보란듯 가방에서 유언장과 녹음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남기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계산 제대로 해야지. 유언장을 펼쳐 보이자 남편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다는 얼굴이더라고요. 그건... 이걸 엄마가 남겼다고? 아니야! 어머니도 자식들을 못 믿어서 그랬는지 이것저것 많이 남겨두셨더라고. 그때 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야, 무슨 일이야? 뭐 잘못된 거냐고? 아주버님은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는지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난리야? 법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기세등등한 아주버님 행동은 늘 목소리만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행관은 담담하게 아주버님에게도 서류를 전달했어요. 김영실 씨죠? 재산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뭐? 나한테? 무슨 권리로? 야, 너희 소속 어디야? 아주버님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저를 노려봤어요. 너야? 네가 한 짓이야? 네, 제가 했어요. 아주버님이 훔쳐간 어머니 재산 다시 찾으려고요. 뭐? 훔쳐갔다고? 하! 야, 말 조심해. 우리 식구도 아닌 게... 저는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버님 말에 갑자기 용기를 얻었는지 일어섰어요. 아주버님과 한 팀이었죠. 그래, 엄마가 너한테 무슨 재산을 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그 고생하면서 일한 건 우리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거지. 거기 네 몫은 없어. 갑자기 이혼하는 마당에 돈이라도 찾아야겠다 싶은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 저는 침착하게 유언장을 꺼내 들었어요. 자격이요? 그걸 왜 두 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 그리고 왜 제 몫이 없어요? 어머니 마지막까지 곁에 있다 보내드린 것도 저고, 아주버님은 병원에 몇 번이나 오셨죠? 전 기억도 없는데. 그건 네가 참견할 바 아니지? 병수 받은 걸 아직도 우려먹네. 야, 얼마 그냥 줘라. 저는 유언장을 펼쳐 보였어요.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보이시죠? 내가 모은 금의 절반은 며느리의 것이다. 어머니 친필이에요. 그런 게 어디? 두 형제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이건 가짜야. 네가 조작한 거지? 엄마가 이런 거 남겼을 리가 없어. 우리 엄마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주버님이 발악했어요. 가짜라고요? 그럼 이것도 가짠가요? 변호사님이 공증 확인서까지 눈앞에 펼쳐 보이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2022년 5월 15일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하죠. 이번엔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목소리예요. 들어보실래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모은 금은 다 너를 위한 거야. 10년 동안 나를 모신 것,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니? 시아주버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눈치를 보며 말했죠. 그래도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한 것 같은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요? 금은방 사장님도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던데 끝까지 가볼까? 난 당신이 뭐라고 하든 끝까지 싸울 준비 돼 있으니까. 제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어요. 30년 동안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아주버님도 한 식구였고요. 하지만 당신들에게 전 그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었더라고요. 유일하게 어머님만이 그걸 알고 이렇게 절 지켜주셨던 거예요. 당신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니까요. 남편이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형이 한 말이고 난 그런 적 없어.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어요. 두 사람 한 말이요. 그래서 암 걸렸단 거짓말까지 짜냈잖아요. 근데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그랬어요. 정상이라고 뜬 서류가 떡하니 서재에 있었는데 너무 허점이 많았어요. 두 형제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W호텔에서 투자자문회사 대표 만나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죠?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아?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내가 그런 거짓말에 쉽게 속으니 바보인 줄 알았겠지. 30년을 속고 살았지만 이젠 아니야. 아주버님이 소리를 치며 절규했어요. 이게 다 네 짓이라고? 너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집안일이요? 그건 저도 할 말 많죠. 10년간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항암치료 시키고 새벽마다 통증에 우시면 안아드렸어요. 그때 어디 계셨죠? 명절 때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가셨죠? 병원비는 얼마나 내셨고요?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은 다 가져가셨네요? 심지어 제목까지? 저 당신네 집안일 뼈 빠지게 다 했어요. 남편이 드디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줄 생각은 아니었어. 웃기지도 않네. 이제야 미안하다고요? 형 때문에. 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야, 너도 한다고 했잖아. 두 형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형이 먼저 제안했잖아.
나눠 가지면 아깝다고. 다 형 때문이야. 너도 좋다고 했어. 뭐든 하겠다면서. 저는 한심한 두 인간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보기 좋네요. 15억 앞에서는 형제도 없나 봐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꼴 보시면 참. 이제부터 모든 건 법이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뜻도 따를 거라고요. 안 돼,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라. 이 모든 상황을 변호사님이 마무리했어요. 형사고발도 진행됩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해외 도피 시도까지. 6개월 후 모든 재판이 끝났어요. 법원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인정했고 저는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을 수 있었네요. 판결에 따라 저는 시어머니 유산 상속, 지연 이자와 손해배상, 이혼 재산 분할까지 해서 총 23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주버니는 재산 대부분을 잃었어요. 특히 시아주버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죠. 판결문을 받던 날 남편이 법원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5분만, 아니 3분만 들어줘. 남편의 얼굴은 반년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갑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돌아서려 하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법원 앞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죠.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형이 꼬드겼어. 내가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일어나. 창피하게 무슨 짓이야. 창피한 게 뭐가 대수야.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우리 그전까지 정말 좋았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부리쳤어요. 이제 알겠어? 그 돈 때문에 당신은 다 잃은 거라고. 매일 후회해.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차려주던 아침상이 생각나고 저녁엔 같이 앉아서. 평범했던 일상을 떠올리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형이랑도 싸웠어. 서로 네 탓이라고 하다가 주먹 다짐까지 하고. 진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 이제 정말 연 끊었다고. 이제 형 같은 사람 없으니까 정말 잘할 수 있어. 자업자득이지. 근데 30년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뭐든 할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늦었어. 이런다고 내가 뭐 불쌍하게 생각할 것 같아? 쇼하지 마. 제발 아니야. 내가 어머니 유산 욕심냈던 거 평생 갚으며 살게.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 말도 거짓말이겠지. 암 걸렸단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난 이제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 못 믿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이 더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이번엔 진짜야. 맹세해. 월세방에서 혼자 사는데 형이랑도 못 만나고 아무도 없어. 그게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몰랐어?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 말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제 결정이었어요. 정신없는 서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던 걸 이 나이가 돼서야 이뤘네요. 비록 30년의 결혼 생활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진짜 제 인생을 찾게 됐죠. 돌아보면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전 제주도로 오면서부터 어머니 기일도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어머니 손맛까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해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꼭 엄마 딸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도
너무 착하게 그저 계산 없이 사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기 것도 잘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저 같은 일 당하지 않게 자기 몫은 잘 챙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칠게요.